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5월 9일) 마치 순례자 같은 경건한 심정으로 나는 고향 방문을 마쳤네. 그리하여 뜻하지 않은 갖가지 감회가 나를 사로잡았네. S쪽을 향해 시내에서 15분 정도 나간 변두리에 커다란 보리수가 한 그루 있지. 그 근처에서 마차를 세우고 내렸네. 걸어가면서 지난 추억을 새로운 기분으로 생생하게 마음껏 되새겨보고 싶었기 때문일세. 그런데 그 보리수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고 보니 어쩌면 이렇게도 달라졌을까. 그곳은 옛날 소년 시절의 내 산책의 목적지요. 또한 종점이기도 했는데 그 무렵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에 잠겨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곤 했지. 그 넓은 세계로 나가면 갈망하고 동경하여 머지않아 이 가슴을 채워줄 풍부한 양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걸세. 그런데 지금 나는 그 넓은 세계로부터 여기 이렇게 돌아왔네. 친구여, 그 많은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다채롭던 계획은 여지없이 허물어져 버렸네. 눈앞에 보이는 저 산들을 향해 나는 수없이 소망을 걸었었네. 몇 시간 동안이나 이곳에 앉아 먼 곳을 동경하며 정다운 모습으로 내 눈앞에 다가오는 숲이나 골짜기에 마음이 융화되어 나도 모르게 무아지경에 빠져들곤 했었지. 이윽고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어도 나는 이곳을 떠나기가 한없이 아쉽기만 했었네. 시내로 가까이 가면서 나는 낯익은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사를 보내었네. 새로 지은 집들도 서먹서먹했다네. 시내로 들어가는 성문을 지나면서부터는 곧 내가 완전히 옛날의 나로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네. 사랑하는 벗이여, 구구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나에게 있어 그리운 것이면 그리운 것일수록 막상 이야기를 하면 한없이 단조로운 것이 되어버릴 테니까 말일세. 나는 시장 맞은쪽 우리의 옛집 바로 곁에 있는 여관에 묵기로 하였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발견하는 것인데 성실한 늙은 여선생이 우리 개구장이들의 어린 시절을 곧잘 가두어 두었던 그 교실은 자파점이 되어 있었네. 나는 그 어두컴컴한 교실 속에서 겪어야 했던 불안과 눈물, 그리고 지루함과 애달픔이 회상되었네. 한 발짝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내 마음을 끌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지. 성지를 찾은 순례자라 해도 이처럼 숱한 종교적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을 직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네. 그리고 또 마음이 이토록 신성한 감동으로 충만되는 일도 드물 걸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없이 많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네. 나는 강을 따라서 어떤 저택이 있는 곳까지 걸어 내려갔네. 여기도 역시 옛날에 내가 곧잘 다녔던 길로 우리 소년들이 납작한 돌멩이를 물 위에 던져서 물 수제비 뜨기 시합을 했던 곳이었지. 생각하면 여기서 흘러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나는 얼마나 신기한 예감에 사로잡혀 그 물줄기를 따라갔던가. 그리하여 나는 그 물줄기가 닿을 여러 나라에 얼마나 신비스러운 상상을 하였던가. 그러다 보면 내 상상력은 한계에 도달하여 더 상상할 미천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도 여전히 생각은 앞으로 자꾸 나아가서 마침내 눈에 보이지 않는 먼 세계 속으로 들어가 망연해지곤 했었지.
친구여, 우리 훌륭한 조상들은 한정된 세계 속에 살면서도 그토록 행복하지 않았던가? 그들의 감정, 그들의 시간은 또 얼마나 천진난만했던가? 오디세우스가 무한한 바다, 무한한 대지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은 진실하고 인간적이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요 절실하고 신비로운 것이었네. 내가 지금 지구는 둥글다고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본들 그런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인간이 지상에서 살면서 즐기기 위해서는 불과 얼마 안 되는 땅이 있으면 되는 걸세. 지하에 잠들기 위해서라면 더욱 좁은 땅으로 충분하지. 지금 나는 공작의 수렵관에 와 있네. 공작관은 그럭저럭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네. 이분은 성실하고 고지식한 사람일세. 그런데 그를 둘러싼 기묘한 사람들의 정체를 나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악인들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진실한 사람들 같지도 않네. 가끔은 진실해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어쩐지 믿을 수가 없네. 그 밖에 유감스러운 일은 공작이 다른 사람들한테서 들었거나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곧잘 하는 점일세. 더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듯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세. 게다가 공작은 나의 지성과 재능을 나의 영혼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네. 영혼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인데 말일세. 그것만이 모든 힘, 모든 기쁨, 모든 행복, 모든 불행의 원천이 아닌가. 아, 내가 지니고 있는 지식은 누구나 익힐 수 있는 것이지만 나의 영혼, 그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걸세. 5월 25일 나는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것이 실현되기 전에는 자네들에게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네. 그러나 그것도 지금에 와서는 흐지부지 되어버렸으므로 말한들 무슨 상관이겠나. 나는 전쟁터에 나갈 생각이었네. 이 계획을 오랫동안 남몰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지. 공작을 따라 이곳에 온 것도 주로 그것 때문이었네. 공작은 땡땡 근무지의 장군이거든. 같이 산책을 나갔을 때 내 계획을 공작에게 털어놓았더니 그는 한사코 말리는 것이었네. 따지고 보면 내 가슴 속에서 요동하고 있었던 것은 정렬이라기보다 변덕에 불과했는지도 몰라. 나를 움직인 것이 정렬이었다면 그분이 내 의도를 만류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귀 기울이진 않았을 테지. 6월 11일 자네가 뭐라고 하든 난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가 없네. 여기 있는다고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지루하고 따분하네. 공작은 나를 한껏 극진히 대접해주고 있으나 이곳에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네. 우리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공통되는 점이 없어. 공작은 극히 세속적인 지성인일세. 그와의 교제는 나에게 재치 있게 쓰여진 책을 읽는 것 이상의 즐거움을 주지는 못하네. 일주일간 이곳에 더 있다가 그 뒤엔 다시 정처 없는 여행을 떠나겠네. 내가 이곳에 와서 보람 있는 일을 했다면 그것은 고작 그림 몇 장을 그린 정도라네. 공작은 예술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감각을 갖고 있네. 만일 시시하고 학문적인 지식이나 틀에 박힌 상투적인 수로에 얽매이지 않았다면 더욱 날카로운 감수성을 지닐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연과 예술 세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해 줄 때 그는 판에 박은 학술 용어를 들고 나와 그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된 듯이 여긴다네. 그럴 때마다 나는 곁에서 안타깝기만 하네.
6월 16일. 과연 그렇다네. 나는 다만 한 사람의 나그네, 이 지상의 한낱 순례자일세. 그러나 자네들은 그 이상의 존재일까? 6월 18일. 어디로 갈 작정이냐고. 자네에게만 몰래 알려주지. 앞으로 2주일 동안 이곳에 있어야만 하네. 그 뒤엔 XX 지방의 광산을 찾아가 볼 생각이었는데 사실인즉 그건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네. 나 자신을 속이는 셈이지. 나는 다만 로테 곁으로 다시 가고 싶은 걸세. 그게 내 마음의 전부야. 나는 그런 나 자신을 마음껏 비웃고 있네. 그러나 결국은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줄 수밖에 없네. 7월 29일. 아니, 이것으로 족할 텐데 절대로 족할 것이다. 내가 그녀의 남편이라면, 오, 저를 만드신 하느님, 당신께서 그런 기쁨을 제게 내려주셨더라면 저는 평생토록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당신께 한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토록 눈물겨워함을 용서해 주소서. 저의 이런 슬픈 소원을 용서해 주소서. 그녀가 내 아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그녀를 내 품에 껴안을 수 있다면, 아, 비렐름이여, 알베르트가 그녀의 가냘픈 몸을 껴안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전신이 와들와들 떨리네. 더욱이 이런 말을 해도 좋을까? 안 될 게 뭔가. 비렐름이여, 그녀는 그와 함께 살기보다는 나와 함께 있는 편이 반드시 더 행복할 것이네. 오, 알베르트는 그녀의 마음속 소망을 남김없이 채워줄 수 있는 인물이 못 되네. 사물에 대한 감각의 어떤 결함이, 이건 자네 마음대로 해석하게나 있네. 예를 들면 마음에 드는 책을 같이 읽고 있다가 내 마음과 로테의 마음이 서로 공감하여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대목에서 그의 심장은 끄떡도 하지 않네. 그 밖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제3자의 비범한 행위에 대하여 로테와 내가 약속이라도 한 듯 절로 감탄의 소리를 내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네. 비렐름, 말할 나위도 없이 그는 로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네. 그만한 사랑이라면 어떠한 보답을 받아도 당연하겠지만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와서 방해를 받았네. 눈물은 말라버리고 마음이 몹시 산란하네. 잘 있게나 비렐름이여. 8월 4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나만이 아닐세. 인간은 누구나 희망에 속고 기대에 배반당하는 거지. 나는 그 보리수 아래에 살고 있는 그 마음씨 고운 아낙네를 찾아가 보았네. 큰아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나왔네. 그 소리에 이끌려 그 아이의 어머니도 나왔는데 정과는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네. 그녀가 한 첫마디는 이랬다네. 아이고, 선생님이시군요. 우리 한스가 죽었어요. 그 막내둥이 아기였네.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네. 그리고 바깥 양반도.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네. 스위스에서 돌아오셨지만 빈털털이었어요. 오는 도중 전염병에 걸려 친절하신 분들이 돌봐주지 않았다면 구걸을 하며 올 뻔했답니다. 나는 얼른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아 아이의 손에 돈 몇 푼을 쥐어주었을 뿐일세. 그 어머니가 접시에 사과 몇 개 내놓기에 그것을 받아들고 나는 슬픈 추억의 장소를 떠났네. 8월 21일. 내 마음은 손바닥을 뒤집듯이 잘도 변한다네.
그리고 가끔은 날이 밝아오는 것 같이 인생의 즐거움이 다시 찾아올 것 같은 마음이 든다네. 그것도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한순간의 일이지만 아련한 꿈속 같은 기분에 잠겨 있을 때 만일 알베르트가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다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내가 그리고 그녀가 이런 환상을 뒤쫓다가 마침내 낭떠러지 일보 직전까지 가서 그만 몸서리를 치고 뒤로 물러선다네. 성문을 지나 처음으로 로테를 무도회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마차로 지나간 그 길을 걸어가 보니 참으로 많이 변했더군. 모든 것이 자취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 지난날의 모습은 흔적도 없고 그 무렵에 내 가슴의 고동은 잠잠하기만 하네. 마치 어떤 전성기를 자랑하던 영주가 임종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견고하고 호화로운 성곽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폐허에서 망령이 되어 돌아다니는 기분일세. 9월 3일. 그런 모양이지. 계절이 가을로 접어드는 데 따라서 내 마음도 또 내 주변도 가을을 닮아가네. 나라는 나무의 잎은 누렇게 물들고 내 주변의 나뭇잎들은 벌써 떨어져 버렸네. 언젠가 어느 농가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자네에게 써보낸 적이 있었지. 내가 이곳에 처음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지. 이번엔 다시 바라임에서 그 청년에 대해 수소문을 해보았네. 모두들 머슴살이 하던 집에서 쫓겨났다고들 하는데 그 이상의 소식은 시치미를 떼는 것이었네. 그런데 어제 다른 마을로 가는 도중에 우연히 그 청년을 만났네. 말을 걸었더니 청년이 사정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것을 듣고 나는 전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네. 자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 자네도 곧 내가 감동받은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이네.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자네에게 하려는 거지? 어째서 나는 나를 괴롭히고 슬프게 하는 일을 내 가슴 속에만 간직해 두지 못하는 걸까? 아마 이것도 내가 타고난 운명인가 봐. 처음에 그는 잔잔한 슬픔을 드러내 보이며 내 물음에 대답했네. 얼마간 머뭇거리는 기색이 엿보였지. 그러나 그것도 처음에만 잠깐 그랬을 뿐 곧 제정신을 차리고 내 인간됨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처럼 한결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는 불우한 입장을 하소연하는 것이었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자네에게 들려주고 자네의 판단을 기다리겠네. 그는 고백하였네. 아니, 고백하였다기보다는 추억에 따르는 일종의 행복감과 쾌감에 젖은 듯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편이 더욱 적절할 것 같네. 안주인에 대한 사모의 정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서 나중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의 표현에 의하면 머리를 어디로 돌려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게 되어버렸다는 걸세.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잠을 잘 수도 없게 되었으며 아예 목구멍이 막혀버렸다는 걸세. 나중에는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시키는 일은 잊어버리는 등 마치 도깨비에 홀린 것 같이 되었는데 마침내 어느 날 그 안주인이 2층 방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뒤따라 올라갔다는 걸세. 아니, 오히려 어떤 힘에 의해 끌려갔다고 하는 편이 더욱 적절할 거야. 그녀가 그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그만 그는 폭력으로 그녀를 정복하려 했다네.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자신도 알 수가 없다. 그녀에 대한 자기의 소망은 언제나 진지했으며 진심으로 바랐던 것은 다만
그녀와 결혼해서 한평생 같이 살아가는 일이었다는 것을 하느님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얼마 동안 이야기를 하더니 청년은 주춤거리기 시작했네. 아직 말하고 싶은 것이 더 있기는 한데 시원스럽게 털어놓기가 난감한 듯한 기색이었네. 안주인은 자기가 얼마쯤 허물없이 대하는 것을 용납해 주었으며 어느 정도의 접근은 인정해 주었다는 걸세.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몇 번 침묵을 지킨 끝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안주인을 나쁜 여자로 몰기 위해서가 아니며 자기는 그녀를 전과 다름없이 사랑하며 존경하고 있고 이런 소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으나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내가 도리를 모르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기 바라서이다. 라고 열심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네. 그런데 여기서 친구여, 나는 또다시 입버릇처럼 부르는 옛 타령을 되풀이하겠네. 자네 앞에 그 청년을 세워보고 싶네. 그가 내 앞에 서 있었던 꼭 그대로. 그리고 지금도 내 눈앞에 서 있는 모습 그대로 말일세. 자네에게 모든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리하여 내가 얼마나 그의 운명에 동정하고 있으며 또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가를 알아주었으면 싶은 걸세.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네. 자네는 내 운명도 알고 있으며 나라는 인간 자체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때문에 내가 어째서 모든 불행한 인간,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불행한 청년에게 이끌리게 되었는지 자넨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일세.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더니 나는 아직 이야기의 결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네. 그러나 그런 결말 따위는 자네라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테지. 안주인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네. 마침 그때 그녀의 오빠가 나타난 걸세. 그 오빠라는 사람은 전부터 그 청년을 미워하고 있었으며 그를 그 집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었다네. 그도 그럴 것이 누이 동생에게 자식이 없는 이상 유산은 당연히 자기 자식들 몫으로 차례가 오게 마련인데 누이 동생이 재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 되었던 거지. 그는 청년을 당장에 내쫓고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렸으며 안주인으로서는 나중에 그 머슴을 용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청년을 집에 들일 수가 없어져 버린 거야. 지금은 다른 고용인을 썼는데 그 고용인과의 관계 때문으로도 오빠와 사이가 틀어졌다는군. 게다가 마을 사람들은 안주인이 틀림없이 그 고용인과 결혼할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는데 청년은 목숨을 걸고 그걸 막을 결심이라고 말했네.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과장은 없네. 미화하지도 않았네. 오히려 가능한 한 덤덤하게 이야기한 셈일세. 게다가 도덕적인 용어를 섞어가며 씀으로써 딱딱하게 된 느낌이 없지 않네. 다시 말해 그의 사랑, 성실성, 정열은 결코 시적으로 꾸민 이야기가 아니란 말일세. 이건 살아있는 이야기야. 우리가 교양이 없다느니 상스럽다느니 하고 말하는 계층의 사람들 가슴 속에 가장 순수한 형태로 살아있단 말일세. 그런데 우리네 소위 교양 있는 인간들은 사실 교양의 희생물에 지나지 않지만 부디 이 이야기를 진지한 마음으로 읽어주기 바라네. 이 이야기를 쓰다 보니 한결 오늘은 마음이 차분해졌네. 글씨만 보아도 알겠지. 성급하게 휘갈긴 여느 때의 글씨와 다르지 않은가. 읽은 다음에 이건 자네 친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게. 그렇다네. 나의 과거도 그랬고 또 나의 장래도 그럴 것이네.
나는 가엾고 불행한 청년에 비하면 절반도 결단력이 없네. 나를 감히 그와 견주어 말할 엄두조차 나지 않네. 9월 5일 로테는 일관계로 시골에 가 있는 남편 앞으로 간단한 편지를 썼네. 그 서두는 이러했네. 사랑하는 당신에게 될수록 빨리 돌아와 주세요. 무한한 기쁨과 더불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한 친구가 찾아와서 알베르트는 일의 형편상 빨리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네. 편지는 저녁 때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에 내 눈에 띄었다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네. 왜 웃느냐고 로테가 물었네. 상상력이란 하느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군요. 나는 잠시 이것을 내 앞으로 쓴 편지라고 멋대로 상상해 보았거든요. 나는 큰 소리로 말했네. 로테는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네. 기분이 언짢은 모양이었네. 나도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었다네. 9월 6일 마침내 결심을 하고 로테와 처음으로 춤을 출 때 입었던 간소한 푸른 연미복을 다시는 입지 않기로 결심했네. 결단을 내리기가 무척 힘들었지만 이젠 아주 낡아서 초라해졌거든. 그래서 기시며 소매까지도 그것과 똑같이 해서 새로 한 벌 맞추었네. 노란 조끼와 바지까지 곁들여서 말일세. 완성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역시 같은 멋은 나지 않네. 어찌된 셈일까. 날이 감에 따라 차차 마음에 들게 되겠지. 9월 12일 로테는 며칠 전부터 남편을 마중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 집에 없네. 그런데 오늘 찾아가니 로테가 나를 맞이해 주었네. 나는 기쁨에 넘쳐서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지. 카나리아 한 마리가 경대 위에서 로테의 어깨로 날아와 앉았네. 새로운 친구예요. 그녀는 새를 자기 손바닥 위에 앉혔네. 아이들을 위해 선물로 주려고요. 여간 귀엽지 않아요. 이것 좀 보세요. 빵을 주면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얌전히 쪼아 먹어요. 뿐만 아니라 저에게 키스도 해요.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입술을 내밀자 새는 아주 귀엽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녀의 감미로운 입술에 부리를 갖다 대는 것이었네. 마치 행복한 걸 느끼기라도 하는 듯이 말이야. 선생님에게도 입을 맞추도록 해. 로테는 나에게 내밀었네. 그 조그만 부리가 로테의 입과 나의 입을 간접적으로 닿게 해주었네. 입술을 쪼아대는 감촉은 사랑의 입김과도 같았고 또 어떤 예감이 전해지기도 했다네. 이 키스에는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느낌이 있군요. 먹이를 찾는 것 같군요. 애무만으로는 불만인 것 같아요. 하고 나는 말했지. 제 입으로 주는 모이를 잘 받아먹는답니다. 로테는 말했네. 그리고 그녀는 빵 조각을 입에 물고 새에게 먹여주었네. 그 입술은 천진난만한 애정의 기쁨에 넘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네. 나는 그만 얼굴을 돌려버렸네. 그녀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네. 그런 그림과 같은 광경, 천국과 같은 청순하고 복된 전경을 보면 내 상상력은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없거든. 생활에 대한 무관심으로 허탈 상태에 있는 내 마음을 다시금 일깨워 줄게 뭐란 말인가. 그렇다고 로테가 못할 짓을 한 건 아닐세. 그녀는 그토록 나를 신뢰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녀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